네, 안녕하세요. 송기수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제6강 2교시 강의입니다. 토픽 56번 산림평가 면에서 본 산림의 구성 내용과 특성입니다. 98회 1교시에서 산림평가의 구성 내용과 특수성 각각 5가지, 101회 1교시에서 산림평가에서 본 산림의 특성 5가지, 126개 4교시에서 산림평가의 관점에서 산림의 특수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평가에서 본 산림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에 대한 가치관야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산림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구성 내용은 임지와 임목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 이들 생산물의 생육에 필요한 시설물, 그들을 종합한 산림의 환경과 경관 등입니다. 먼저 임지는 위치, 면적, 기상, 지형, 지질 등 자연적 요소, 지위 및 지리별 임목지, 벌채적지, 밀임목지, 시설목지, 암석지, 지소 등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둘째 임목은 수종, 인종, 인공림, 천연림, 용도는 용재림, 연료림, 특용수림, 임령 또는 경급, 대경록, 중경록, 소경록, 치수 등으로 나누며 시험림과 시업 제한림별로 평가합니다. 다음 부산물은 임지 안에 동식물, 토석, 광물 등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평가하고, 시설은 임도, 젖목장, 건물, 산림보호시설, 관광요양시설 등 임지 안의 시설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다음 공익적 기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계량화하여 평가합니다. 산림평가에서 본 산림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림의 주요 구성 내용이 임지와 임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만 임지와 임목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임지는 농경지나 대지와는 달리 자연적, 경제적인 입지 조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임지는 각각 독점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지의 가격을 적절하게 평가하려면 산림의 특성을 연구해야 합니다. 임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서의 임목은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즉, 질적, 양적으로 생장함에 따라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생물 자산입니다. 또한 산림생산은 일반 생산품과 달라서 그 생산기간이 긴 자연물이며 통영 물질의 임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목의 가격을 평정하려면 특수한 계량 기술과 평가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산림평가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장래도 평정해야 합니다. 장래의 가격을 평정하려면 임목 생산에 대한 정확한 수익의 파악과 임업 이율을 평정해야 하며 임목의 가치 생장도 예측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토지 가격의 급등과 노임의 등기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인공조림지에서 벌기 수입과 임목 육성 비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업 이율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근래에는 이러한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평가에는 일반적으로 임내, 식물, 암석 및 기타 부산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평가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내저 산업의 발전, 자연보호와 환경보존 등 산림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함에 따라 생산물 이외의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까지도 계량평가해야 하는 등 다양한 가치 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경영학 3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평가의 구성 내용과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산림평가의 개념은 산림평가란 산림을 구성한 임지와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산림평가는 임지를 임목 생산의 장소로서만 그 가치를 인정해 왔으나 임지를 임목 생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평가 대상은 임지와 임목 그리고 이들을 합한 산림이 되며
임지는 일반적으로 그 면적이 광대하고 지형이 복잡하며 지리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임목은 생산기간이 장기간이며 그 기간 내에 일반 물가의 상승과 화폐 가치의 변동이 심하고 금리의 변동도 큽니다. 이와 같이 임지와 임목의 개별적 요인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여 산림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향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림의 구성 내용과 특수성을 살펴보면 산림평가의 구성 내용은 산림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산림의 분류 방법도 다르며 그 구성 내용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산림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구성 내용은 임지와 임목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과 이들 생산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 및 이들을 종합한 산림의 환경과 경관 등입니다. 먼저 임지는 위치, 면적, 기상, 지형, 지질 등의 자연적인 인자와 지 및 지리별로 임목지, 벌채, 적지, 미임목지, 시설부지, 암석지 등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임목은 수종, 용도, 임령 등으로 구분하여 보통림과 시업 제한림별로 평가합니다. 부산물은 임지 내 동식물, 토석, 광물 등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평가합니다. 시설은 임도, 젖목장, 건물, 산림보호시설, 관광, 휴양시설 등 임지 내의 시설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익적 기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계량 평가합니다. 산림 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은 다른 재와 달리 자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것이므로 통영 동질인 것은 없습니다. 임업 대상지로서의 산림은 수익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한 적합한 예측 방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의 평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장래에 걸친 여러 문제도 중요한 평가인자가 됩니다. 장래의 목재 가격의 변동, 생산량, 재질의 향상 등에 대한 장래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토지 가격의 급상승, 다른 용도로 산림 전용, 산림보호 등 산림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화되었으며 장래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산림의 이용구분 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은 보통 임목으로서의 이용 가격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림의 가격을 불안정하게 하여 평가를 어렵게 합니다. 토지 가격과 노동임금의 급상승 현상과 인공림에서 벌기 수익과 육성 비용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임업 이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상은 신고 산림경영학 2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피해의 평정원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98회 1교시에서 출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산림피해 평정원칙은 첫째, 피해보상은 물질적인 원상복구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피해 전후의 재산상의 가치는 그 손해액 평정의 척도가 될 수 있으나 파괴된 부분의 가치 자체가 직접적으로 피해액 평가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피해 산림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인접 산림이 가장 적절하고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면 이 산림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액을 평정해야 합니다. 넷째, 가치란 일반적으로 상업적이거나 실리적인 기초에서 평정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입의 감소는 피해액 평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손실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함으로써 자본가의 손실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복구 비용은 피해액 평정에 있어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피해액보다 소액이라고 생각될 때 또는 피해액 결정이 곤란할 때에는 평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적인 수입이나 이윤이 피해 평정의 기초 자료로 될 수 있으나 정상적이 아닌 과도한 이윤 또는 막연한 요소에 기초를 둔 투기적이거나 우발적인 이윤 등에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재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하며 이론적으로 그 발생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피해가 간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1차적인 원인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해야 합니다.
토픽 57번 살림의 공익기능 평가입니다. 95회 1교시에서 살림의 공익적 기능을 가치가 큰 것부터 나열하시오. 그리고 108회 4교시에서 살림의 공익기능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그리고 111회 1교시에서 숲의 공익적 기능의 국민 1인당 평가액과 평가액이 높은 기능 4가지, 2016년 발표 기준입니다. 살림의 공익기능 개요를 살펴보면 살림은 우리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합니다. 수온 함량 기능, 산림 정수 기능,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 산림 휴양 기능 등 산림이 제공하는 사회 환경적 편익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산림이 제공하는 이러한 편익은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해 직접적인 편익으로 계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편익이라고도 합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는 산림이 연간 제공하는 사회 환경적 편익의 화폐 가치를 의미하는데 자산으로서의 산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으로서의 산림의 가치는 매년 산림이 제공하는 사회 환경적 편익의 자본화된 가치이고 따라서 산림자본의 연간 이자액을 산림 공익기능의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추진경 평가 배경을 살펴보면 1987년 최초로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한 이래 2년에서 5년 주기로 2014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산림공익기능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국토보전, 생활환경보전 및 휴양서비스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의 역할을 화폐 가치로 평가하기 위하여 숲이 우리의 환경과 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방법을 보면 산림이 제공하는 사회 환경적 편익은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없어 가치를 추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시장 가격에 의한 방법, 대리시장 가격에 의한 방법, 조사에 의한 방법, 비용에 의한 방법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가격에 의한 가치평가 방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산출물의 질과 양의 변화를 주는 효과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며 생산성 변화법, Change in Productivity 어프로치와 소득손실법, Loss of Earning 어프로치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대리시장 가격에 의한 방법은 비시장 재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지불되는 가격을 첨가하여 환경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밀접히 관련된 재화들을 대리시장 재화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그 자신의 가격이 없는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대리시장재에 대해 관찰이 가능한 시장 가격을 이용합니다. 여행비용법, 자산가치법과 임금차이법 등이 이 범주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팔고 살기보다는 단지 교환되는 재화 또는 목재 이외의 임산물과 같이 시장에서 때때로 거래되지 않는 재화를 다루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조사에 의한 방법인데 의무가치법, 컨팅젠트 밸류션 메소드 CVM과 델파이 방법이 이 범주에 속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의무가치법 중 하나가 경매게임이며 단순 경매게임과 반복 경매게임 및 여러 수정된 방법들이 가치평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편익을 측정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용에 의한 방법들도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용에 의한 가치 측정 방법으로는 기회비용법, 비용효과법, 예방지출법, 대체비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을 살펴보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평가는 연간 순편익의 화폐가치액, 즉 연간 순가치를 화폐
가치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순가치는 산림의 보존과 관리로 인한 연간 가치의 변화량의 산지의 대체 토지 이용으로 인해 제공될 수 있는 연간 가치의 변화량을 공제한 가치입니다. 당해년도의 자산가치에서 전년도의 자산가치를 제외하면 1년 동안 변화한 연간 총가치를 산출할 수 있고, 산림의 연간 총가치에서 대체 토지 이용의 연간 총가치를 제외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간 순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87년부터 산림이 제공하는 사회 환경적 편익, 즉 산림 공익 기능의 가치를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각 기능의 연간 순변화량을 측정하고 추정된 단위 가격 또는 한계 편익을 곱하여 전체 연간 편익의 순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간접적인 방법은 서비스의 수혜 모집단을 결정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VM이나 CE 방법 등 선호 진술법 등을 이용하여 가구당 지불의사 금액 또는 1인당 지불 금액 및 지불의사 금액 등 한계 편익 및 비용을 추정하여 모집단에 곱해 연간 순편익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표는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방법 사례로 측정 방법에 따라서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직접적 방법에는 모집단의 추정으로 기능별 계량화 방법에 의한 각 기능의 연간 순 변화량 또는 연간 총 방문객을 추정합니다. 한계 편익 측정 방법에는 대체 비용법, 물량 1단위당 가격, 비용 지출법, 1인당 지출액 이며, 간접적 방법으로는 수혜자 가구 수 또는 인원수를 모집단으로 추정하여 진술선호법, 세대당 지불의사 금액을 한계 편익 측정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평가 대상 기능 및 평가 방법으로는 평가 대상 기능은 12개 기능, 평가 방법은 6개 방법을 이용합니다. 6개 방법은 대체비용법, 여행비용법, 회피비용법, 이용가치법, 조건부가치법 또는 및 해돈이 가격법이 있습니다. 등 6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먼저 수원 함량 정수 기능의 수원 함량과 식물 정수 기능으로 나누어서, 먼저 소기능으로 수원 함량, 정수 기능은 대체 비용법으로 평가하고, 산림 재해 방지는 토사 유출, 토사 붕괴로 나누고 대체 비용법으로 평가합니다. 산림 환경 보전은 온실가스 흡수 저장과 산림 산소 생산, 대기질 개선, 열섬 완화, 산림 경관 제공으로 나뉘어 온실가스 흡수 저장은 인목탄소 흡수 저장, 산림토양 탄소 저장, 목재 제품 탄소 저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대체 비용으로 평가하고, 산림 경관 제공은 해돈이 가격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산림 치유는 여행비용법, 산림 치유는 회피비용법으로 하며, 자연환경 보전은 생물 다양성 보전으로, 유전자 보전은 이용가치법, 종보전은 편익이전법, 생태계 보전은 조건부 가상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합니다. 대체비용법은 산림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여행비용법은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회피비용법은 질병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와 관련된 편익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이용가치법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조건부 가치법은 비시장제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해 지불의사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해돈이 가격법은 자산에 포함된 환경성 속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산림의 기능별 평가 방법을 다시 살펴보면, 산림의 공익기능은 시장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편익을 측정하는 대체비용법과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가치, 그리고 비시장제 평가 방법인 조건부 가상가치 평가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산림 공익 기능별 평가 방법을 표로 보면 수온 함량 기능은 산림이 저장하는 물 저장량을 댐 건설로 저장 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하며, 산림 정수 기능은 산림이 물을 정수하는 양을 상수도 시설에 의해 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합니다.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은 토사 유출 방지량을 사방댐 건설로 방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하며, 토사 붕괴 방지 기능은 산림의 토사 붕괴 산사태 방지 면적을 산사태 복구 비용으로 산출합니다. 온실가스 흡수는 먼저 이산화탄소 흡수는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발전기의 이산화탄소 처리 비용으로 산출하며, 목재 제품 탄소 저장은 국산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발전소 이산화탄소 처리 비용으로 산출합니다. 대기질 개선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의 흡수량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하며, 산소 생산은 산림이 발생하는 산소 생산량을 산소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열섬 완화 기능은 여름철 도시림의 온도 조절 기능 때문에 전력 소비량을 감소하는 비용으로 산출합니다. 산림 휴양 기능은 산림 휴양을 위해 지출한 여행 비용으로 산출하며, 산림 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의한 면역 체계 강화로 전략되는 의료 비용으로 산출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기능 중 유전자 보존은 바이오 산업에 기하는 산림자원 가치로 산출하며, 종 보존은 포유류, 조류 및 육상식물의 보존 가치를 지불의사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생태계 보존은 생태계 보존 가치를 지불의사 금액으로 산출하고, 산림 경관 기능은 주택 가격 내 산림 경관 속성 가치로 산출합니다. 2020년 말 기준 2023년에 발표된 결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 결과를 보면, 산림 공익 기능의 총평가액은 2022년 기준으로 259조 원으로,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 16.9%가 증가된 금액으로 2020년 국내 총생산 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업 총생산 34조 3천억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익 기능별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흡수 저장 기능이 97조 6천억, 그리고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산림경관 제공 기능 31조 8천억 12.3%, 산림휴양 기능 28조 4천억 11%, 토사유출 방지 기능 26조 1천억 10.1%, 산림 정수 기능 15조 2천억 5.9% 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산림 공익 기능별 평가 결과를 보면, 순위로 보면 온실가스 흡수 저장이 1순위, 그 다음 산림 경관 제공 2순위, 3순위가 산림 휴양, 4순위 토사 유출 방지, 5순위 산림 정수, 6순위 산림 수온 함량, 7순위 산소 생산, 8순위 생물 다양성 보존, 9순위 토사 붕괴 방지, 10순위 산림 치유, 11 대기질 개선, 12 열섬 완화 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 경영학 290쪽과 산림 공익 기능 평가 결과와 시사점, 국립산림과학원 2020년 발표 자료, 그리고 2014년 기준 산림 공익 기능 평가 결과 보고 2016 국립산림과학원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결과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 부피 인목 축적은 1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 16.9%가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민 총생산 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업 총생산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으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온실가스 흡수 저장 기능이 97조 6천억 원으로 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산림경관 제공 기능 31조 8천억 12.3%, 산림위한 기능 28조 4천억 11%, 토사일출 방지 기능 26조 1천억 10.1%, 산림정수 기능 15조 2천억 5.9% 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의 수원 함량 기능 12조 1천억, 산소 생산 기능 11조 6천억,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 11조 6천억, 토사 일출 방지 기능 11조 5천억, 산림 치유 기능 6조 7천억, 대기질 개선 기능 5조 3천억, 열섬 완화 방지 기능 6천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림위한 기능, 수온 함량 기능을 제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의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 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산림위한 기능은 국민 총 여가 비용의 3.8%가 상승,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온 함량 기능, 대기질 개선 기능, 열섬 완화 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수온 함량 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수온 함량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온 함량 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조 3천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3천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 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의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열섬 완화 기능 역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수 면적이 10.2제곱미터에서 11.5제곱미터로 1.3제곱미터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이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인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인목 생산량의 감소였습니다. 지난 2년간 약 36,000헥타르의 인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 전용 면적이 약 15,000헥타르를 차지합니다. 인목지의 감소 중 산지 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끼치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 조림을 통해 다시 인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흡수 저장 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 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 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 생산 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숙각후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 부피, 순임목 축적을 늘려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지난 50년간 국토 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 2023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8번 산림평가에서의 이자와 이율입니다. 83회 2교시에서 산림평가에 따른 이율의 개념과 종류를 나열하고 특히 임업이율의 성격을 설명하라. 108회 2교시에서 이율의 고절을 좌우하는 요인과 임업이율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이자와 이율을 살펴보면 이자는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을 이자라고 하는데 1년간에 대한 액수를 가지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지 자본에 대한 것은 지대라고 불러 구분하지만 어떤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을 일반적으로 임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자나 지대는 임료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율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면 이율은 자본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율이라고 말하는데 이자는 R로 표시하고 자본을 K라고 하면 이율은 K분의 R입니다. K분의 R로 나타냅니다. 이율의 종류를 보면 업종에 의한 분류로 보통 이율, 상업이율, 공업이율, 농업이율, 임업이율 등이 있으며 기간의 장단에 의한 분류는 단기이율, 장기이율, 그리고 현실성에 의한 분류는 현실이율과 평정이율이 있습니다. 용도에 의한 분류는 경영이율과 환원이율이 있으며 성질에 의한 분류는 주관적 이율과 객관적 이율, 기타로 공정이율과 시중이율, 대부이율과 예금이율, 명목이율과 실질적 이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율의 고절을 살펴보면 이율은 대출기간, 사회 경제 상태, 투하 대상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기간은 자본 사용기간이 짧으면 투자 빈도가 증가하므로 이에 따르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본의 유효 기간이 많이 생겨서 자본가의 이자 소득이 적어지기 쉬우므로 자본가는 자연히 단기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이율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자금을 빌리는 측에서는 기간이 짧으면 고리라도 해도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단기간 내에 입금이 확실한 유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고리의 자금이라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투자 자본의 유동성은 자본가는 투하 자본이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는데 이는 어떤 유리한 사업이 있을 경우 거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 투하 자본은 이율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보통이지만 만약 이 투하 자본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요구하게 되고 황금성이 있는 공채, 사채 등에 대해서 저리라도 만족하게 됩니다. 자본 투하 위험성을 살펴보면 자본을 투하하거나 또는 회수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할 때에는 이율이 낮아도 자본가가 만족합니다. 그러나 투하 자본을 운영하는 기업이 광산과 같이 안전성이 적을 경우 자본가는 순이자율 이외에 위험률을 가산하게 되므로 이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장기간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포함하지 않는 순이율에 약간의 취급료와 위험수당을 고려한 비율을 가산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정하는 데는 일정한 공식이 없고 선진국에서는 보통 20년 이상의 투자에 있어서는 3에서 4%의 이율이 사용되고 있으며 위험성에 대한 추정 수당액은 별도로 직접 계정합니다. 이율의 고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네 번째, 투자 선택성입니다.
유리한 사업이 많아서 투자할 곳이 많을 경우 자본가는 그중 가장 유리한 곳을 택해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가가 자본가에게 화폐 자본을 차용할 경우 자본가는 자기가 어떤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높은 이율을 요구할 것은 물론이고 기업가는 유리한 사업이 많을 때는 서로 자금을 사용하려고 하므로 고리의 자금이라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이 위축되어 투자할 곳이 적을 경우 자본가는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화폐 자본을 대부해 주려고 경쟁할 것이므로 이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담보의 유무입니다. 투하자본의 담보 유무에 따라 투하자본 회수에 대한 안전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담보가 있을 때에는 이율이 낮고 만약 담보에 보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율이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 임업이율을 살펴보면 임업이율은 임업에 있어서 자본과 이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율로서 대개 자본가치로 환산하는 환원이율, 이자와 자본 사이에 구해지는 경제이율, 이자와 자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얻어진 수익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업이율이란 산림평가 등 임업경영 계산에 사용되는 계산이율을 말합니다. 임업생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투자비용의 시점과 성과 수익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크므로 평가 계산을 할 때 임업이 없이는 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임업이율의 성격을 보면 임업이율은 대출이자가 아니고 자본이자입니다. 임업이율은 현실이율이 아니고 평정이율, 계산이율이며 실질적 이율이 아니고 명목적 이율입니다. 임업이율은 장기이율입니다. 임업이율이 낮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산림평가 등 산림경영에 사용되는 임업이율은 다른 일반 이율과 비교할 때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그동안의 산림투자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한 자본을 장기간 고정시킴으로써 매년 현금 수익이 장기에 걸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업이율은 다른 이율에 비하여 고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업이율은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임업이율을 고율로 평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통 이율보다 약간 낮게 평정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앤들레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및 금원 수확의 증가와 산림 재산 가치의 등기, 둘째 산림 소유의 안정성, 셋째 산림 재산 및 임료 수입의 유동성, 넷째 산림의 관리 경영의 간편성, 다섯째 생산기간의 장기성, 여섯째 사회발전 및 경제 안정에 따른 이율의 하락, 일곱 번째 기호 및 간접 이익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산림 소유에 대한 개인적 가치 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이율의 성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임업이율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업이율은 대부이자가 아니고 자본이자입니다. 이자는 자본 사용의 대가이므로 자본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을 실물로 보면 이자는 실물 자본제 용액의 대가이지만 자본을 화폐로 보면 대부자금 또는 화폐 자금 사용의 대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화폐 자금의 사용 대가를 가리킵니다. 전자를 자본이자, 후자를 대부이자 또는 화폐이자라고 하고 전자의 학설은 자본이자설, 후자의 학설은 대부이자설이라고 합니다. 임업자본은 대부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자설과 더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업이율은 현실이율이 아니라 평정이율, 계산이율이며 실질적 이율이 아니고 명목적 이율입니다. 명목적 이율 R은 일반 물가 등기율 S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 등기율은 공제하면 실질적 이율 P를 알 수 있는데 R, P, S 사이에는 다음 식이 성립됩니다.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P, 1 플러스 S는 1 플러스 P 플러스 S 플러스 PS. 그런데 PS는 근소하므로 이를 생략하면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P 플러스 S가 됩니다. 그러므로 Y는 P 플러스 S가 됩니다. 여기가 Y가 아니라 명목적 이율인 R입니다. R은 PP 실질적 이율 플러스
물가 등기율 S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이율 P는 1-S입니다. 예를 들면 명목적 이율 R이 15%이고 과거의 물가 등기율을 참고할 때 앞으로의 일반 물가 등기율 S를 10%로 예측하면 실질적 임업이율 P는 약 5%입니다. 그러므로 임업이율을 다른 이율과 비교할 때는 이 명목적 임업이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셋째, 임업이율은 장기이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육림법은 수십 년에 걸친 초장기적 생산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임업이율은 장기이율입니다. 임업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화재, 풍해, 설해 등 재해의 발생과 대체재해 출현으로 인한 재가의 저하 등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상당하는 보험료 해당분을 가산하게 되어 임업이율은 일반이율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앤들리스는 임업이율은 다른 보통이율보다 낮게 평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업경영은 수익률이 낮고 투자 의욕도 저하되어 있으므로 장기 저리의 융자와 임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제도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과 농수산물 안정기금의 융자율은 3에서 5.5%입니다. 임업생산은 장기성과 매년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년 생산량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임업이율의 계산은 복리계산을 적용합니다. 산림평가에서 임업이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수입이나 지출을 현재가로 환산하고 또 장래에 예측되는 수익을 현재가로 환원시킵니다. 이자와 이율을 알고 있으면 자본액을 추정할 수 있고 또 자본과 이율을 알면 이자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률을 이율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또 그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경영학 3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픽 59번 산림평가에 관련된 임업경영 요소입니다. 108회 4교시에서 임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128회 3교시에서 산림평가와 관계가 있는 임업경영 요소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평가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림평가란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임지와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평가에서 평가 대상은 임지와 임목 그리고 이들을 합한 산림이 되며 임지는 일반적으로 그 면적이 광대하고 지형이 복잡하며 지리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임목은 생산기능이 장기간이며 그 기간 내에 일반 물가의 상승과 화폐 가치의 변동이 심하고 금리의 변동도 큽니다. 산림평가와 관련된 임업경영 요소를 살펴보면 산림을 평가할 때는 임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임업경영 요소를 평가하여 대상 산림의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산림평가에 관련된 중요한 임업경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이란 경영을 통하여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가치를 말하며 주로 실제 판매액 또는 예측액이며 임업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먼저 주수익은 목재, 중림 등의 산림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생산물의 수익을 주수익이라고 하며 주벌수익과 간벌수익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벌수익은 간벌수익보다 단가가 높고 적절한 보육과 간벌을 한 인분일수록 그 차이가 큽니다. 다음 부수익은 주산물인 임목죽 이외에 임지에서 취득되는 재화의 판매액, 예를 들어 버섯류, 토속, 산채 등 부산물의 판매액을 말합니다. 주벌수익으로는 벌기에 도달한 임목을 갱신하기 위해 또는 갱신 준비를 위한 벌채에서 얻어진 임목 판매액을 말하며 특수한 경우로서 임지를 임목 육성 이외에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임목벌채에서 얻어지는 임목 판매액이나 또는 피해로 인한 벌채 등과 같이 갱신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에 있어서의 임목 판매액도 주벌수익이라고 합니다. 간벌수익은 주벌 이외의 벌채 임목, 간벌 또는 부분적 피해목의 벌채 등 판매액을 말합니다. 간벌수익 즉 조림을 한 이후 주벌수익을 얻을 때까지 무육하는 과정에서 벌채한 임목의 판매액입니다. 다음 비용이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실제로 희생된 가치소비액 또는 그 예측액을 말합니다. 산림평가에서 계산편의상 비용을 조림비, 관리비 및 지대, 채취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조림비는 조림을 시작하여 성립하기까지 보통 제1회 가지치기까지의 10여 년간에 걸쳐서 지출되는 육림적 비용을 말하지만 산림평가에서는 무육비라는 것을 따로 독립된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고 조림비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제2회 이후에 가지치기, 무육, 간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조림비란 채취비, 벌채비를 제외한 모든 육림적 경비를 말합니다. 조림비의 대부분은 노임이고 묘목대, 원료비 등 재료비는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림비는 다년간에 걸쳐 지출된 것이지만 산림평가에서는 계산 편의상 조림 초년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즉, 각 연도의 조림비를 C0, C1, C2라고 하면 다음 식으로 산출된 조림비의 정가합계 C를 조림 초년도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평가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조림비 C는 C0 플러스 C 1 플러스 P분의 C1, 1 플러스 P의 2승분의 C2, 1 플러스 P의 3승분의 C3로 계산됩니다. 다음 관리비 및 지대는 관리비란 관리에 종사하는 인건비와 이에 수반되는 물건비, 그리고 사무소 등 고정시설의 감가상각비, 산림피해 방지 및 경기보존 등에 소요되는 산림보호비, 산림경영계획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노무자에 대한 복지시설비, 시험연구비 등 조림비와 채취비에 속하지 않은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지대는 일반적으로 직접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 계산 시에는 지가의 이윤을 곱하여 지대로 간주합니다. 채취비는 산림의 주산물과 부산물을 수확하고 제품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채취비라고 합니다. 주수익은 임목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벌채하여 원목으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이를 다시 제재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취비의 비목은 생산 과정과 판매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이 중 임목으로 판매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그 비용은 조사비와 판매 사무비뿐이지만 임목을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내용이 복잡하게 됩니다. 임목을 벌채하여 원목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비용에는 조사비, 벌목조제비, 집재비, 운반비, 잡비, 기업 이윤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69쪽과 고등학교 산림경영 1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0번 산림평가에서 임업생산의 3요소입니다. 130의 3교시에서 임업생산의 3요소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평가와 관련된 임업경영요소를 살펴보면 산림을 평가할 때에는 임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임업경영요소에 대하여 그 실적액 또는 예상액을 조사하여 평가대상 산림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정해야 합니다. 주요한 임업경영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업생산의 3요소는 임업생산도 다른 토지 생산업의 경우와 같이 토지, 자본, 노동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이들이 임업 경영자의 소득원의 근원입니다. 즉 토지는 지대를, 자본은 이자를, 노동은 임금이라는 대가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임산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지대, 이자 및 노임은 생산비로 나타내고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경영자의 순수입이 됩니다. 자본재는 소모성의 비영구적인 자본이지만 토지는 무한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자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과 입지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토지의 생산력은 가변적이어서 인력으로 토지의 성질을 바꾸어 그 생산력을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임지는 노동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노동 장소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토지는 광의의 노동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업 생산에 있어서 정지, 식재, 풀베기 작업 등의 노동은 토지에서 이루어지므로 토지 임지가 마치 노동 대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묘목에 대한 노동이며 토지는 노동의 매개자로서 노동의 전도적 역할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 수단이 됩니다. 다음 임업자본은 임업에서 사용되는 화폐자본의 일부는 노동과 노동 대상에 지불하고 일부는 노동 용구와 노동 설비를 위하여 지불하는데 전자를 유동자본이라고 하고 후자는 고정자본 또는 설비자본이라고 합니다. 유동자본은 임업에서 사용하는 유동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림비는 종자, 묘목, 정지, 식재, 풀베기 등의 비용을 말하며 관리비는 감독자의 보수, 사업소의 사무비, 수선비, 세금, 보험료 등이며 사업비는 벌목, 운반, 제재 등에 필요한 임금 및 소모품비를 말합니다. 그 밖에 유동자본에 속하는 주요한 자본으로 임목축적이 있습니다. 임목축적이란 장래, 목재를 수확하기 위하여 임지에 보류되어 있는 임목의 전체 또는 그 재적을 말합니다. 임목축적은 임량이 많아짐에 따라 증대되므로 장벌기의 산림에서는 임목축적이 차지하는 자본액이 거대해져 임목의 축적가가 산림 가격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고정자본은 임업에서 사용하는 고정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고정사업자본은 건물, 벌목기계, 기계 등이 있으며 운반 장치 자본은 임도, 차도, 차량, 삭도, 운하, 하천 등의 설비, 그리고 제재소 설비 자본은 육림자가 제재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 설치하는 제재소 설치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노동으로 임업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 면적당의 노동은 농업에 비하여 매우 적으므로 산림이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임업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 반면에 노동 조방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업 노동은 농업노동의 겸업에 의한 토지노동이므로 농업노동의 범죄에 속하지만 주요 임업국가에서는 농업노동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 대상이 같은 노동이라도 조림, 벌목 및 토목 위주의 임업노동과 목재 가공 위주의 목재노동은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는 공업노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노동량은 일반적으로 임업노동, 육림노동량보다 많습니다. 임업노동에 있어서는 기술적 분업이 그리 발달되지 않아 단지 벌목 작업에만 숙련 노동자를 이용하는데 이 작업에는 전업 노동자의 취업이 많은 편입니다. 임업 노동자의 약 절반이 벌목 작업 노동이고 나머지 절반이 조림, 산림토목 등에 대한 노동이므로 벌목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경영학 3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